일과 만남과 교류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 이번 교환학생 선발 시험이 쉬워서 우리 과에서 지원한 친구들이 모두 합격했대요. 아, 그래요? 나도 지원할걸. 2. 지금부터 3년 동안 베트남에서 지내야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베트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 또한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2. 다음은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서울에서도 아프리카나 근처 아시아 국가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지구촌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다른 나라의 풍습을 해외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접할 수 있게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지구촌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첫 국가로 몽골이 선정돼 이곳에서는 몽골 음식을 만들고 시식은 물론 전통 의상과 악기 등 몽골인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몽골인이 3만 명에 달해 이들에게도 몽골 체험관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체험관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나라를 바꿔가며 앞으로 56개국의 체험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KBC 뉴스 이윤아입니다. 3번. 다음은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제청소년위원회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제청소년 캠프는 2001년에 만들어진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원봉사와 문화교류를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본 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기간 동안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이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6세에서 20세의 청소년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제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news.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 그리고 봉사정신을 가진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행사 진행자가 행사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배 수교 16주년 축제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한국 베트남 수교 1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직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활발히 왕래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후원하고 한배교류증진협회가 주최하여 이곳 베트남 국립극장에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본 공연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호수의 도시 하노이에서 양국의 문화단체와 공연단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함께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본 공연에 앞서 먼저 양국의 만남과 교류를 축하하고 격려하고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외무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께서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한배 수교 16주년 축제 한마당. 그 첫 번째 순서는 베트남 전통문화예술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과 서울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훈 씨, 서울에 있는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 한강이요? 한강의 한에는 크다, 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은 강으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죠. 2. 지원 씨, 저기 쓰여 있는 120 다산 콜센터가 뭐예요? 다산 콜센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안내센터예요. 여행을 자주 하는 만큼 그곳 전화번호를 기억해 놓으세요. 3. 내일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처음 가보는 거라서 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동은 관광 명소인 만큼 관광 안내원도 많거든요. 구경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빨간 조끼를 입은 관광 안내원을 찾으면 되거든요. 2번. 다음은 뉴스 보도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문화재청은 2010년 5월 1일부터 궁궐 통합 관람제를 도입하여 서울의 궁궐 관람제도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궁궐 통합 관람제는 한 장의 티켓으로 연계된 다른 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통합 관람제가 도입된 만큼 관람객들은 개별 궁궐을 관람할 때보다 약 30% 할인된 입장료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 만원, 청소년은 5,000원으로 티켓의 유효기간은 1개월뿐이지만 관광객들은 각 궁궐별 특성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다음은 리포터가 전하는 서울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서울시 풍물시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풍물과 일상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관광상품, 토속상품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은 만큼 풍물시장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하회탈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한지 공예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통문화체험관은 내국인들에게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기 힘든 때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고요. 앞으로 외국인 관광 상품으로도 발전된다고 하니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되네요.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하회탈 꾸미기,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과 손거울 만들기, 보석함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예약도 가능한 만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서울 인구가 2004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총 인구는 1,046만 4천여 명으로 2008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증가율 둔화는 출생아 수와 외국인 증가폭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999년 12만 6천여 명에서 2003년에는 10만 300여 명, 그리고 2009년에는 9만 1천여 명뿐으로 10년 만에 3만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94만 2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77%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10년 전 5.1%에서 9.01%로 늘었고 그 결과 서울시 평균 연령은 10년 전 32.7세보다 4.9세 높아진 37.6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세대 연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나홀로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세대 수는 10년 전보다 17.9% 증가했고 평균 세대 연수는 10년 전 2.94명에서 2.4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인 세대는 10년 전에 비해 66%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과 현대인의 건강.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아니, 퇴근하고 들어와서 손도 안 씻은 채로 식탁에 앉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손 씻는 걸 깜빡했어요. 2. 요즘 계속 피곤해서 근무 시간에 커피를 자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카페인에 중독되는 게 아닌지 걱정돼요. 커피를 마시되 하루에 3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3.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해야 병이 나을 수 있대요.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노력해 봅시다. 2번. 다음은 TV 건강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날이 더워도 손발이 차고 저려서 고생이거든요. 보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요. 손발이 저린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평소에 조이는 옷을 입거나 찬 곳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도 손발이 저리나요? 몰랐어요. 혹시 혈압에는 문제가 없나요? 혈압이 좀 낮군요.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은 안 먹어도 돼요? 휴, 다행이다. 그럼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생강, 콩, 생선 등의 음식을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지요.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은 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병원과 대한수면연구회는 한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1,141명으로 22.8%가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여자는 25%로 남자 20%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 60대가 가장 많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소득은 낮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피로는 물론 신체 건강까지 악화돼 혈압, 당뇨 등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간 수면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건강 코너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 선생님, 병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 한식이 좋죠. 전통 가정식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최근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식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콩류와 생선을 많이 먹는 식단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서양식에 비해 체중 조절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식을 먹을 땐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나 젓갈 등을 먹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이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또한 최근에는 보리밥과 채식 위주의 과거의 식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식생활이 오히려 사람의 몸에 잘 맞고 건강에 좋은 식생활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사과, 사회와 봉사.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미숙 씨,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에 봉사 가기로 한 것 기억하고 있죠? 미숙 씨는 무엇을 준비해 갈 건가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다가 나눠주려고 해요. 금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줄래요?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생신이라서 부모님 댁에 가야 하거든요. 2. 영수 씨, 가방에 달려있는 빨간 열매 모양의 배지가 참 예쁘네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아, 이거요? 중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 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는데요. 돈을 바꾸고 남은 동전을 모금함에 넣었더니 은행 직원이 이 배지를 줬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 돈을 쓸 거라고 들었어요. 3. 이번 태풍 때문에 집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요. 여름방학 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같이 참가하지 않을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봉사활동에 참가하자면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따가 수업 끝나면 같이 신청할까요? 좋아요. 그럼 이따가 수업 끝나고 1층 로비에서 만나요. 2번. 다음은 라디오의 방송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춤 선생님 배종호 씨는 시각장애인들과 지역 주민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배종호 씨는 장애인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 자신이 배운 무용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한준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해 과외 수업을 합니다. 조금 더 특별한 기부도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원 이부경 씨는 모발 기부는 암 환자들의 가발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모발 기부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오늘 저녁 8시 제2라디오 사람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재 씨와 유진 씨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재 씨부터 해 주시겠어요? 저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직업 훈련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장애인을 가까이에서 대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목욕 차량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목욕시킨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실 때 아, 봉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고받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민재 씨와 유진 씨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이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의 봉사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 자원봉사단체가 대학생의 자원봉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학점 및 취업보다 봉사활동이 좋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 전 학습과 자원봉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자원봉사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로 학점 및 취업보다는 봉사활동 자체가 좋아 시작하는 경우가 40.7%,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을 주변에 권유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6.8%, 125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 활동 자체의 보람을 꼽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들의 38%, 54명이 블로그와 트위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42.6%, 23명이 인터넷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자원봉사 활동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8.5%, 98명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42.9%는 친구와 함께, 35.7%는 혼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자기 개발이 34.1%, 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과 뉴스와 신문.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방송국에서 방송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했다지요? 네, 수신료를 4,000원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없앤다고 해요. 2. 한국에서 인쇄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전체 40.6%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인쇄신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구독률은 아마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3.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찜통 같은 더위로 유럽에서 사람들이 숨지고 말았대요. 정말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네요. 2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으로 정보통신의 발전이 눈부신데요. 사이버 세상에서 오가는 욕과 험담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기자에게까지 욕설을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인터넷 사용에도 예절이 필요한데요. 사이버 세상도 사람들의 세상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시다. 이 캠페인은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3번. 다음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토론하는 대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인정하고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뒤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않는 한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댓글은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사이버 경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악성 댓글을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도 네티즌들은 스스로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인터넷을 통제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더 큽니다. 또 권력자가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저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포털의 뉴스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편리한 접근성,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개방적인 구조, 인쇄신문에 비해 우월한 속보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포털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는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흥미 위주,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가득합니다. 또 조회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 뉴스의 제목을 실제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포털 사이트들이 포털 뉴스 운영과 편집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특정 논조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전달하고, 둘째,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와 네티켓 정착에 노력하고, 셋째, 일방적인 뉴스가 아닌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뉴스가 되며, 넷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한 편집은 지양하고, 마지막으로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쇄신문이나 TV 뉴스에 비해 오락성이 강한 포털 사이트가 앞으로는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KBB 뉴스 최정우입니다. 육과 역사 속의 인물.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민준 씨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저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요. 흐엉 씨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요.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셨나 봐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의사이며 오르간 연주자이시기도 해요. 2.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생활이나 업적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가치관 형성이나 사회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학교에 다닐 때 공부한 위인 이야기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당연하지요. 어느 나라든지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3. 서울의 큰 도로 이름을 보면 세종로, 충무로, 율곡로와 같은 인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선생으로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한국을 빛낸 역사 속의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물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한 것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로명, 화폐, 기념주화, 우표 등의 그분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으려 하고 있어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재 씨는 인류 역사에서 업적을 낸 사람 중에 누구를 존경하세요? 저는 에이브러햄 링컨을 존경해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해서 노예를 해방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는가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권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세요. 만약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없었고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노예 해방을 통하여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인류사회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봐요. 민재 씨 말을 들으니 링컨 대통령은 인류 역사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본다면 링컨 대통령이 없었다면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 같네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모든 나라에는 역사를 빛낸 인물이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선정되는 역사 인물의 배경이나 직업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장군이 주로 역사 인물로 선정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학자나 교육자가 가장 훌륭한 역사인물로 선정되기도 한다. 한편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많이 선정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나 대통령,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장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노력한 독립운동가가 역사인물로 주로 꼽힌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일본의 침략을 막은 이순신 장군,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 등이 이러한 역사인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훌륭한 학자가 역사인물에 포함된다.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발전시킨 이희 선생이나 이황 선생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최근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한국의 정치가와 경제인도 역사인물로 선정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통일을 달성한 정치가가 역사인물에 포함이 될 것이다. 2. 들어봅시다. 2번.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단한 독서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도 주로 많은 책을 읽어 자신감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워렌 버핏, 토마스 에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나폴레옹, 해리 트루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지독한 책벌레라는 것이다. 특히 나폴레옹은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지만 그가 읽은 책이 8,000권에 달한다고 한다. 처칠은 유년 시절에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꼴찌였다. 그런 처칠이 어머니의 특별한 독서 지도를 받음으로써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처칠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5시간씩 독서를 하도록 시켰다. 처칠의 독서 방법은 2권 중 1권은 철학책을 읽는 것이었다. 10여 년이 지나자 처칠은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되었고 20대 중반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국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 독서는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이다. 만약에 역사 인물 중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는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집에서 누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성공에서 영원히 멀어져 갈 것이다. 칠과 속담과 관용 표현.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얼마 전 회의 시간에 큰 실수를 해서 과장님께 혼난 다음부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2. 요즘 수빈 씨와 민재 씨가 만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네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요즘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법이지요. 3.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음료수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10초마다 하나씩 팔린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네요. 2번. 다음은 속담과 관련된 대화문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한국 속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속담에는 웃음을 주는 조상들의 해악이 담겨 있어 재미있죠. 하지만 사회를 풍자하는 속담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속담은 기억하기 쉬워요.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가 나오는 속담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럼요.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었대요. 호랑이 말고 속담에는 또 어떤 동물이 많이 나오나요? 글쎄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고 내일 더 알려줄게요. 미안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3번. 다음 강연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떡과 관계 있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흰 쌀밥이 귀하던 시절에 쌀로 만드는 떡은 음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떡이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서민들로서는 밥도 먹기 쉽지 않은 시절에 떡이야말로 명절, 잔치, 제사 때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에는 음식 중에서도 떡과 관련된 속담이나 표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먼저 밥배 따로, 떡배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더라도 떡이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하기 쉬운 일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고 마음에 꼭 드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입에 맞는 떡이라고 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났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고 하고 원하는 바이지만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떡과 관련된 말을 보면 모두 따뜻하고 넉넉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떡은 한국인에게 풍족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예전만큼 떡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지금도 잔칫집에 온 손님에게 떡을 싸주기도 하고 이사를 하면 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기도 하죠. 떡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마운 사람에게 떡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발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발이 넓다라는 말도 하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을 발과 연관시킨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손이나 기억해 두어야 하는 얼굴이 넓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을 얼굴이 넓다라고 한답니다. 한국하고는 참 다르죠? 그럼 마당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오나요? 한국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답은 발품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지만 더 싸게 사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만족의 족자가 바로 발족자예요. 이건 모르셨죠?
족하다는 말도 발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도 합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없이 만족하고 있는지는 발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졌을 때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발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저리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경찰서에서 도둑을 잡아서 질문해보면 거짓말을 할 때는 발을 떠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 몸에서 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수고가 많았다고 발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팔과 광고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수빈 씨, 저 광고 좀 보세요. 새로 나온 휴대전화인데 인터넷도 되고 편리한 기능이 많대요. 나도 하나 사야겠어요. 뭐라고요? 휴대전화를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바꾸겠단 말이에요? 2. 아직도 광고를 하네. 광고 좀 그만 나오면 안 되나? 텔레비전에서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광고가 있어서 공짜로 텔레비전 프로를 볼 수 있는데 금방 끝날 테니까 좀 기다려봐. 3. 선물을 사야 하는데 시장 물건은 품질을 알 수 없으니 안 되겠고 백화점에서 사면 너무 비싸겠지? 꼭 그렇지도 않을 거야. 거긴 아주 비싼 물건이 있는가 하면 시장보다 싸고 좋은 물건도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잘 골라봐.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광고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V 광고는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조금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광고 매체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점차 커져서 이제는 라디오 광고보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영향력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번. 다음은 라디오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나야. 여기 지하철. 괜찮아. 말해, 괜찮다니까. 지하철에선 전화도 못하냐? 당신에겐 즐거운 수다지만 누군가에겐 괴로운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저기 자리 비었어. 장애인 주차구역이네. 몰라. 먼저 왔으니까 내가 임자지. 당신의 몸은 조금 편안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몸은 많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 합니까? 질서는 우리 모두의 인격입니다. 4번.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상표, 서비스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간접 광고라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이런 간접 광고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무려 14가지 제품이 드라마의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주연 배우가 사용한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최근 간접 광고가 허용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접 광고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적게 쓰면서도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내용이 상업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간접 광고의 득과 실에 대해 토론하는 대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나친 간접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간접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심한 간접 광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보고 싶지 않아도 그 광고를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광고의 경우 광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소비자 자신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접 광고의 경우는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려면 안 볼 수 없을 테니까 좋든 싫든 광고를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걱정되는 점은 간접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입니다. 간접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광고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수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간접 광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접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소비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드라마에서 상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광고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 높은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준 높은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어. 생활의 변화와 주거.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 살만해? 말도 마.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윗집 아이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통에 시끄러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2. 이 동네에서는 이 돈으로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 듯 싶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제가 원하는 집을 좀 알아봐 주세요. 3. 젊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편한 곳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마침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교통이 편리해서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위에 여러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2번. 다음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난 18일 친서민 주택 정책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주택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진행될 보금자리 주택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준혁 씨, 방금 뉴스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주택 문제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내놓은 주택 정책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과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재정이나 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건설해요. 그리고는 다시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선에 맞춰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준혁 씨도 집이 없으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집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금자리 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자기 집이 없는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저축 총액,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져서 자신이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3번. 다음은 한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불편, 비과학 등을 이유로 외면당했던 한옥. 그 한옥이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화에 물든 우리들은 한옥이란 그저 못 살던 시대의 인습인 줄 알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수고 보수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높은 고층 아파트, 서양의 빌딩만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의 과학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한옥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례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서촌을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 문화지구로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서촌은 한옥 600여 채를 비롯해 각종 역사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자면 앞으로 이곳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속 인물과 관계된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또 문학, 미술, 음악 분야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탐방로가 조성된다고 한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구조와 재료에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봤을 때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잘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있어서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독특한 구조인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 마루를 이루는 나무와 아궁이에서 생기는 불은 서로 상극입니다. 나무가 불에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의 어느 건축에서도 한옥처럼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이 둘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해 추위와 더위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음은 재료를 살펴봅시다. 한옥의 재료는 친환경적입니다. 한옥은 돌, 나무, 흙, 종이와 같은 자연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바닥이나 벽, 그리고 지붕에 모두 흙을 사용해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어요. 바로 열기와 냉기를 차단하는 흙의 성질을 10분 활용한 것이죠. 또 한옥의 내부는 한지로 빈틈없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한지는 천연나무로 만든 종이로서 방한 효과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이렇듯 한옥은 구조에 있어서도 재료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주거 공간입니다. 십과 대중문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래요. 그러게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한 번 시작하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하네? 좀 쉬었다가 해. 별로 좋지도 않은 컴퓨터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도 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계속 할걸?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3. 또한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네요. 한국어 공부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할래요? 네? 공부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배우가 나와서 보는 건데 전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란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아마 답답해서 화낼걸요?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스타 닮은 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 닮은 꼴 열풍에는 연예인 가족이나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스타 닮은 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문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수많은 대중매체가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문화의 빠른 전파를 가져오더니 나아가 일반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스타는 일반인에게 되고 싶은 존재이면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러한 스타를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스타 닮은 꼴 열풍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3번. 다음은 방송 기자가 전하는 어떤 배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스타 B씨가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류 스타로서 입지를 굳혀온 B씨는 최근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을 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배우 B씨가 전국을 다니며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은 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주변의 소재를 찾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B씨는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 문화의 참맛과 한국의 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분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항상 영화 촬영장에서 구경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좋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책 속에는 배우 B씨의 1년 동안의 체험이 충분히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B씨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지선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70.7%, 일본은 86.0%, 베트남은 94%, 대만은 81.6%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의 장르가 그 주체인 배우와 가수의 이미지와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것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가수가 부른 배경음악도 인기를 끄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과) 관광과 안내.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태풍이 이렇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날씨가 나쁜데도 항공편 운행에 문제가 없다니까 기다려 봐야지요. 2.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됐어요? 내가 뭐 도울 건 없나요? 김 대리가 준비를 여간 철저히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경만 해도 되겠어요. 3. 좀 더 드시지 않고 왜 일어나세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아이스크림이 나올 텐데요. 커피까지 마셨으면 다 먹은 셈이죠. 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관광 통역 안내사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로 만 2년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익숙해졌겠어요.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익숙해진 건 사실이지만 해도 새로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전 내국인을 해외로 인솔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와 시차 적응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네요. 관광 통역 안내사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여행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관광호텔 업체나 항공사, 면세점 등 관광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광 일정에 따라 근무합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3번. 다음은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준 씨, 한국에도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시험이 있지요? 물론이에요.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해요. 시험은 어떻게 실시되는데요?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 해설,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을 보는데 국사가 비중이 제일 커요. 40%거든요. 그런데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어 능력은 평가 안 해요? 물론 평가해요.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해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그 외국어를 계속 가르친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요. 그럼 민준 씨도 외국어 시험을 봤어요?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유학한 사람들도 면제라서 전 시험을 안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6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여행 탐방 프로그램의 전문가 대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행 전문가이신 김문호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여행으로 부각된 도보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도보 여행은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행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보 중심의 다양한 길 만들기 사업을 실시해 왔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보 여행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세계 흐름을 따르게 된 셈이죠. 건전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도보 여행이 다른 여행과 다른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여행은 매력적인 곳을 찾아가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보 여행은 탐방로를 중심으로 선의 구조로 이루어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보 여행은 어떤 탐방로를 따라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탐방로는 자연 배경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문화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방법도 있고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제주 올레길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까지도 여간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걷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12과) 산업과 경제.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 같더군요. 도시는 계속 커져가는 반면에 농사지을 땅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2. 김 과장이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어제 지방 출장을 가서 부장님이 시킨 대로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부장님은 일이 잘못된 것이 모두 김 과장 탓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3.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었더군요. 수출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럼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좁아서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마도 한국만큼 수출을 중시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 같아요. 2번. 다음 대담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가 어떻게 달라요? 전에는 국민 총생산 GNP라고 했었는데 그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고 GDP하고 GNI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건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일인데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 안에만 있지 않고 나라 밖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것을 어느 나라의 소득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이고 GNI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있든 우리 기업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을 나타내죠. 그렇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다음은 서울시의 지역 불균형과 관련한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2000년대 들어 서울 시내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이 크게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는 등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시 내 공원, 공공도서관, 주차장, 지하철역, 문화시설 등의 수와 규모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었으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의 공원 면적은 2000년 97제곱킬로미터에서 2010년 103제곱킬로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 면적도 9.8제곱미터에서 10.4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초, 종로, 노원구를 제외하면 공원 면적이 아직도 좁은 편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수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중구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22개 구는 주민 1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가 0.5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하철역의 편중도 심각해 서울 시내 9개 지하철 노선 총 321개 역 중 중구와 강남구에는 25개 지하철역이 있는 반면 강북, 금천, 관악구에는 지하철역이 5개 이하로서 지하철 증설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중산층의 형성을 드는 학자가 있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주장은 한 나라의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정확하게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부터 15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를 중산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전체 가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10,000라고 할 때 그것의 50%인 $5,000 이상, 그리고 150%인 $15,000 이하가 중산층이 된다. 중간 순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빈곤층, 1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류층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산층이 대체로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체 가구 중 60%가 중산층이고 나머지 40%는 빈곤층 또는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대기업 중심의 상류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소득순위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금액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는다는 것이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20%의 상류층과 80%의 빈곤층이라는 20대 80의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중산층이 전체 가구의 60% 안팎이라는 안정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중산층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여자친구의 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웃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에서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2. 후엉 씨,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데 표정이 그래요? 아리랑인데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도 왠지 슬퍼지네요. 아리랑에는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느꼈던 한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저도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3. 한국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낯선 사람에게는 어색해서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조금만 친해지면 아주 친절해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비슷해요. 한국에는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자는 존중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남자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하늘이라고 했고 여자는 낮은 곳을 의미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인식이 요즘도 남아있나요? 시대가 변하면 사고방식도 변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하면 말하기 무섭게 여자들한테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남자들은 옛날이 그리울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자보다 더 존중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3번. 다음 발표문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희엔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은 희엔 씨는 몇 살이에요? 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와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외국인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나이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발달하여 높임말이 있으면서도 반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되고 자신보다 더 어리면 반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아야만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맞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약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신 김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현대 문화의 여러 현상을 보면 같은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호칭 문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족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족 호칭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우리 의식은 집단주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물론 우리를 중시하다 보면 공적인 일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식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군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응원에는 또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바람 문화도 담겨 있죠.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4과) 한국인의 일생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남자 쪽 집에 가나요? 아니면 여자 쪽 집에 가나요? 보통 신부 측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마련이에요. 2. 돌잔치에 갈 때는 보통 금반지를 선물로 가져간다면서요? 이번 주 민수 씨 딸의 돌잔치에도 금반지를 사가야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서 저는 대신 장난감을 사가려고요. 3. 어제 생일이었지? 늦었지만 축하해. 파티는 했니? 아니, 파티는 무슨. 아침에 미역국조차 못 얻어 먹었어. 저런, 나라도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2번. 다음은 돌잔치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다음은 첫 돌을 맞은 우리 아기 민호군이 돌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민호군의 돌잡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민호군을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호군 어머님, 앞에 돈, 실, 마이크, 청진기, 연필이 놓여 있는데요. 민호군이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돈을 잡아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민호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는 실이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민호군이 과연 무엇을 잡을지 한번 볼까요? 자, 잡아보세요. 네, 청진기를 잡았군요. 청진기를 잡으면 커서 의사가 된다면서요. 자, 민호군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은 TV 프로그램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제사 음식 중에서 나물무침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듯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조상님이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려서부터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서 준비된 제사상 앞에서 격식과 절차에 따라 절을 하지요.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나면 제사상을 치우고 제사상 위에 있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제사상에는 여러 가지 나물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나물과 밥을 큰 그릇에 넣고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곤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여러 가지 나물이 제사상에 올라가죠. 오늘은 그중에서 숙주나물과 도라지나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 자극적인 재료를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리법이 간단하며 나물 본래의 맛과 향을 잘 느낄 수 있지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그럼 오늘 만들 요리의 재료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제사 문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대가 변하면서 제사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제사를 지내야 하는 집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한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제사. 제사는 친척들 사이에 유대감을 이어준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날, 설날과 추석날과 같은 명절, 조상의 생신날, 1년에 몇 차례나 지내야 하는 제사는 비용이나 노동면에서 부담이 크죠. 남편이 맏아들이라서 제사는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하고 제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날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 끓이고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 제사상을 크게 차려드리고 싶지만 정말 부담이 돼요. 몇 년 전부터는 제사 음식의 종류나 양을 좀 줄였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제사상 크게 차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 모습. 명절이나 고인의 기일이면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엔 여성들의 수고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준비하지만 여성들이 정작 제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후에는 제사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국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제사는 종류와 형식, 제사 상차림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융통성 있게 지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제사가 짐이 되지 않도록 간단히 지내라고 말합니다. 제사 문화의 바른 계승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15과) 한국 유학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다음 학기 교환학생 모집에 지원을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결정되거든 빨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2. 타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3. 아무래도 첫 학기라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친구의 필기 노트를 복사해서 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2번. 다음은 고민 상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꾸 생활에 흥미도 없어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생각나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기숙사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자꾸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향수병이군요. 지금껏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혼자 이국 땅에서 지내자면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유학생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고비를 맞게 돼요. 일상생활에서일 수도 있고 학업에서일 수도 있고 또 학생처럼 향수병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고비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내지 못하면 결국 유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좀 바쁘게 생활을 해보세요.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동아리에 가입해 본다든가 그게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본다든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3번. 다음은 대학 진학 설명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보면 대학에 입학한 뒤에 자신의 적성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그만두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과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당장의 선택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학과 선택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과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 관심사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교과목은 무엇인가?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특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적성과 흥미를 모르겠다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교 개강 첫째 날의 강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와 목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 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탐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고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언어 생활을 분석하고 또 사회 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언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운영 방법 부분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한 20% 정도가 되겠고 토론이 20%, 개별 발표가 30%, 조별 발표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인데 평가는 개인 발표 및 결과 보고서가 20%, 중간 과제물이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출석 및 참여도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출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석이 3분의 2 이상 되지 않으면 학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들 출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표와 과제를 준비할 때 유의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꼭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또 참고로 조별 발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별 발표는 3인 1조가 되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조장이 있어야 될 테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